네, 셀트리온의 힘으로 우리 시장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이 시각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동성 장세가 끝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KTB투자증권 김한지 수석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테이퍼링이 예정이 되어 있고 내년에는 이제 긴축을 할 텐데 사실 시장은 크게 그렇게 막 요동치거나 그게 받아들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유동성 효과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뭐 11월이죠. 11월부터 얼마나 기간을 두고 연준이 테이퍼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정상적이라면 내년 6월까지 뭐 테이퍼링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의 방향성 자체는 조금 기조가 변해간다,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고요. 단지 뭐 지적해 주셨듯이 유동성 자체가 크게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당장 뭐 유동성이 축소된다든지 내지는 뭐 지금 엄청난 뭐 통화 긴축 때문에 위험자산 시장 전반이 충격을 받을 정도의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밸류에이션 뭐 그 자산이 어떤 자산이 됐든지 간에 주택 시장이든 주식이든 뭐 원자재 시장이든 심지어는 이제 채권 시장이든 이 모든 자산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만약에 높아져 있다면 통화 정책의 방향성 자체가 약간 기조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만으로도 조금 부담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관점에서 이번 연말 연초가 그런 기간에 해당된다. 높아진 자산의 밸류에이션 때문에 생기는 통화 정책의 기조 변화와 만나서 생기는 약간 불협화음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의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상승 여력이 조금 제한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럼 미국 시장이 우리 시장보다 훨씬 더 잘 갔잖아요. 그럼 밸류에이션적으로 조금 부담이 있다면 이쪽에 조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단순히 유동성만 보면 뭐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뭐 어느 시장이 높은지는 지금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지만 미국과 한국이 혹은 뭐 폭넓게 선진국과 신흥국 시장의 뭐 좀 밸류에이션에 논란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통화 정책과 더불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앞으로 내년도의 전체적인 경제, 거시 경제를 비롯해서 기업의 이익의 탄력성, 기업 이익이 얼마나 개선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통화 유동성의 컨디션 변화는 모든 시장에, 전 세계 시장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이 통화 정책의 어떤 긴축 기조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 저항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은 결국 경기에서 나오는데 경기나 기업이 이익에서 나올 텐데 현재로서는 내년도에 미국 기업의 이익이 전반적인 신흥국 기업들의 이익 증가세보다는 조금 높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한국과 뭐 좀 우리나라 대만, 뭐 중국은 좀 예외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경기가 위축된 상태에서 이 코로나19의 부담을 돌파하는 뭐 백신의 접종이라든지 치료제의 어떤 그 사용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리오프닝 경제에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에 좀 유리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제조업 상품 매출보다는 내년도에 서비스업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경제 전체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쪽은 선진국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도 내년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제의 회복 속도가 조금 빨라질 것이다라는 것이 예측 가능한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똑같이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이것을 뚫고 올라가는 펀더멘탈 요소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시장이 전반적인 신흥국 시장보다는 조금 우위에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그런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유동성을 많이 풀었다. 그런 말은 수요가 없다. 시장에서 돈 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대신해서 돈을 좀 많이 풀어서 경기를 부양한다는 측면인 정책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을 풀어도 사실은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된 게 아니라 유동성 증가로 인해서
미국 시민의 10%가 80%를 가지고 있는 주식시장이 붕 떴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고밸류에이션, 고평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내년도에 기업 수익률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그다지 뭐 썩 좋아 보이지는 않은 것 같고 에론 머스크가 무슨 속셈으로 600억 달러 정도의 자기 주식을 팔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점을 놓고 보면 내년도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업종과 종목과 시장 상황이 있을 것 같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는 뭐 첫 번째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뭐 예상보다는 높은 변동성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그 지적해 주셨듯이 어쨌든 선진국이나 신흥국이나 말할 것도 없이 통화 정책이 그동안 완화적으로 전개된 상황에서 자산 시장이 한번 불꽃을 충분히 밸류에이션을 좀 뭐 고평가 어느 정도 고평가돼 있는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도 예단할 수 없겠지만 싸진 않다. 상당히 비싼 상태까지 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팩트를 기반으로 봤을 때 통화 정책의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정책의 어떤 컨디션, 금융 컨디션이 변하고 지적해 주셨듯이 내년도 전체적인 기업이익의 증가세가 작년 대비 올해 증가한 것보다는 그로스 모멘텀, 성장 모멘텀이 조금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전제를 깐다면 위험자산, 특히 조금 밸류에이션이 높은 자산에 대해서는 부담이 더 크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그 밸류에이션이 큰 부담이 큰 그 자산이 자산군이 뭐 상대적으로는 나스닥 시장, 미국 성장주 시장이 가장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높아졌고요. 이 부분은 뭐 차트에서도 좀 뭐 보시면 좋겠는데 그동안 코로나19 이후에 풀린 유동성 대비 그 각 자산 시장의 시가총액 내지 가격을 비교한 거거든요. 네. 나스닥 또 구리를 비롯한 뭐 메탈 이런 쪽이 가장 큰 그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 풀린 것을 가격이 충분히 반영했다, 많이 반영했다라는 네. 의미고 상대적으로 금은 적게 반영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약간 준안전자산에 속하는 금이 오히려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간다면 이것은 사실은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불확실성도 지금 커지고 있고 화폐의 어떤 그 가치에 대한 희석화, 달러 가치에 대한 희석화 이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금이 조금 내년도에는 조금 유망하지 않느냐 이런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요. 아까 그래프에서 보셨듯이 뭐 한국 시장도 혹은 신흥국 전체적인 시장도 미국 유동성에 충분히 반응을 해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내년도 전체적으로 조금 주식시장이 과연 그 상승 무조건 상승한다고 보는 것이 옳은가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불확실성이 좀 존재한다라고 좀 지적하고 싶고요. 예, 요 다음 그래프 아까 조금 전에 보여주세요. 저기 보시면 나스닥 변동성 커질 때 방금 김한진 의원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GDP 대비 시가총액 또 네. 총통화량 대비 시가총액 퍼센테이지로 보면 100%를 다 넘어서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게 고평가된 부분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물론 뭐 어느 정도 기준은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네, 맞습니다. 두 개의 차이가 이미 10%포인트까지 차이가 난다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저 부분이 조금 사실은 2000년이 이제 뭐 글로벌 닷컴 버블, 닷컴 자만 들어가면 뭐 무조건 올랐던 시기였는데 그리고 이 닷컴 버블에 이제 꺼지면서 주식시장 특히 기술주 시장이 70~80%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높은 밸류에이션에 어떤 지금 근접하고 있다. 현재 나스닥 시가총액이 총통화나 혹은 GDP에 비해서 그래서 다분히 뭐 좀 역사적인 비교의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주가가 비싸져 있다. 더 갈 수도 있지만 더 가려면 더 좋은 재료를 그 필요로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유동성으로만 지금 더 기술주 시장이 더 순항할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한 그렇죠. 의문점을 던져주는 차트라고 하겠습니다. 이왕 나스닥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나라 저 증시가 총통화 대비 몇 % 정도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 그래프도 같이 한번 보면서
네. 말씀을 나눴으면 하거든요. 네네. 유동성 변화가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준비해 오셔서 네. 이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130이 닷컴 버블 전에 네. 그 비중이라 그러셨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200%가 둘 다 가깝게 가는 것 같아요. 네, 가깝게 가죠.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시장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올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프상으로는 이건 어떻습니까? 네, 뭐 팬데믹 이후로만 봐도 뭐 미국 증시 상승률과 한국 증시 상승률에 큰 차이가 없고요. 오히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상승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 지금 앞서 그 닷컴 버블 이후부터 이제 장기적인 추세를 봤을 때도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뭐 중간에 박스피도 있었고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글로벌 증시 전체로 보면 수익률이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총통화 대비 시가총액의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의 비율이 미국의 총통화 대비로는 거의 200% 우리나라도 지금 육박하고 있고요. 네. 또 순수하게 국내 통화량, 네. 국내 통화량만 봐도 한 160%.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네. 그래서 돈이 많이 풀렸고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유동성만 의존해서 올라간 건 아니지만 네. 아무튼 유동성의 증가를 좀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네. 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증권계에 굉장히 오래 또 몸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우리 시장에서 이제 새로운 혁신, 이제 메타버스, NFT가 상당히 붐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메타버스 대세론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저도 그래서 뭐 조금 안 돌아가는 머리로 공부도 하고 있고 책도 사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쏠리고 기술이 쏠리고 뭐 그렇죠. 어떤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는 곳에 성장이 있고 네. 그게 모여서 또 거시경제를 움직이기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목해 봐야 될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일시적인 유행의 테마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좀 전 세계 경제에 어떤 상당히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일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짧은 지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메타버스의 적용 응용 분야가 네. 산업 생산부터 건설, 뭐 소비재, 광고 모든 분야에 지금 전반적으로 파급력이 크거든요. 응용되고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는 뭐 주가의 밸류에이션 관련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은 둘째 치더라도 이 자체 메타버스라는 테마 자체는 아마도 지금 전체적인 내년도에도 혹은 그 이후에도 세계 경제를 어쨌든 주도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 기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게 퀀텀 점프를 해서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했는데 네. 갑작스럽게 내년도에 메타버스가 상용화돼서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기술의 발전이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단가는 비싸겠죠. 그거 말고도 지금 뭐 전기 자동차라든지 뭐 상당히 전기 트럭, 그다음에 뭐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엄청난 그 메가 트렌드의 물결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그 우리 저 한국 증시의 유동성 문제를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그래프가 준비가 안 돼서 이제 준비가 됐는데 그 그래프를 잠깐만 한번 보여주시고 제가 이거와 연결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저렇게 돈이 100%포인트 더 많이 풀렸단 말입니다. 정상적으로 보면 네. 가치 평가가 되어 있는데 저게 이미 제가 볼 때는 주로 들어간 게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산업, AI, 뭐 빅데이터 관련된 NFT 저게 지금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뛰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저게 어느 정도 조정은 받겠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전평가되어 있다는 말을 어느 정도 받는다면 지금 저 비율보다도 더 높이 점프할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건 뭐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뭐 아무래도 지금 전 세계 메타버스 기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기업들의 대응 이런 부분들이 뭐 IB 리포트에서도 조금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한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 이 3개국이 좀 중심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회 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아무튼 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혁신적인 기술을 갖거나 그런 기술을 이런 메타버스 서비스 혹은 그런 각 산업 부분에서의 응용에 도움을 주는 그런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업체들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좀 부정적인 요인이 있는 게 외국인의 셀코리아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10월에도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방향 전환이 만약에 되려면 외국인의 귀환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당장은 외국인들의 귀환이 조금 저는 늦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앞서 말씀 나눴던 어떤 펀더멘탈 요인, 세계 경제 혹은 기업 어닝의 증가 속도에 대한 의문이 지금 있고요. 또 반도체 사이클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전체적인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아직은 연말 연초 글로벌 증시를 지배할 것이다라는 관점이고 관련해서 아무래도 좀 미국 달러화가 다른 통화 대비에는 좀 강세 기조 이런 불확실성 요인 때문에 이런 강보합 기조가 유지될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위험자산 시장에 대한 특히 신흥국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자금의 유입은 조금 연말 연초까지는 지연되는 분위기가 아닐까라는 관점에서 좀 수급의 부재 기관들이 조금 뭐 주춤하고 또 외국인들이 조금 손을 놓고 있고 네. 이런 수급의 공백이 있는 연말 연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 1,180원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환율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장기적으로는 저는 내년도에 1,250원, 뭐 1,200원을 뚫고 위로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생각보다는 조금 내년도 상반기에 위험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있다라는 전제를 좀 깔고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즉 뭐 직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진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달러 강세 압력이 내년 뭐 3, 4월까지는 좀 강하게 조금 예상보다는 좀 강할 것이다. 그래서 글로벌 달러 인덱스도 좀 생각한 것보다는 좀 강세로 가고 네. 원 달러나 위안화도 조금 약세 압력을 받는 예. 그런 연말 연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김한진 의원님께서 내년도에 만약에 금리 인상이 당겨지고 또 2차례 정도 시장은 지금 2번 정도 있을 거다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첫 번째 그래프 한번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자산 가격 변화 그래프가 저기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가 늘어난다면 달러화에 대한 수요, 또 금이라든지 이런 자산에 대한 수요도 증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덩달아서 굴이라든지 다른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시보다는 조금 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네, 아무래도 내년도 경기 자체는 확장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원유라든지 또 메탈 원자재 이런 구리 같은 원자재에 대한 수요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된다는 말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어느 정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 나눴듯이 통화 정책이 바로 긴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이지 지금 연준이 본격적으로 돈을 회수하는 시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요인이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이어지고 그게 금리 상승과 좀 정책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기는 그런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으로 나타나는 그 불확실성이 가장 고조되는 시기가 내년 상반기라고 이제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많이 오른 자산, 좀 불편한 자산, 밸류에이션상 통화 가치를 통화 유동성 증가를 많이 반영한 그러한 자산일수록 조정 압력이 클 것이다. 라는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또 경제 지표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방금 10분 전에 한 중국의 10월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한 4.9% 올랐고 산업 생산이 3.5% 정도 올랐습니다. 예상치 대비해서 조금 더 잘 나온 건데 미국도 이제 실물 지표를 이번 주에 발표를 하고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어떤 것들이 예정되어 있나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중국 소비고요. 또 내일 이제 밤에 발표될
미국 소비 지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뭐 전체적으로 지금 소비 지표의 분위기는 예상보다는 뭐 조금 그래도 살짝 좀 좋은 상태지만 서프라이즈한 정도는 아닌 그런 분위기일 것 같고요. 제품 가격 상승이라든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유통망 차질이라든지 또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들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느 연말 소비 시즌보다는 조금 차분한 약한 이런 분위기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표들이 네. 발표될 것 같습니다. 일단 11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라고 하는 게 있죠. 네. 이게 나왔는데 66.8. 그래서 네. 전월 대비 좀 하락한 걸로 나와서 연말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조금 조심해야 하는 그런 네, 분위기인 네, 것 네.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세히 감사합니다.